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두 번째 과목이죠. 사무경영관리 개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늘 말씀하듯이 편하게 따라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편하게 강의를 들으세요. 빠른 배속으로 들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우리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본강은 제가 강의 수를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 개념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문제풀이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문제가 술술 풀린다는 거. 지금 당장 본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 자체가 생소하고 처음 들어본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 강의를 듣고 문제에 접하시게 되면 그래서 본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바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무경영관리개론 첫 번째 과목인 사무관리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강의는 이제 제 5강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강의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개요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두 번째 과목은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과목을 강의 드릴 때 말씀을 늘 드리는 거는 컴퓨터 공학과 또는 사무자동화학과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교수님에게 한 과목, 두 과목 들어야 되는 내용을 줄여서 우리가 딱 4시간에서 5시간에 걸쳐서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념적인 핵심 요소만 담아서 강의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이 사무경영관리 개론이라는 이 과목은 경영학과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자동화라는 개념 자체가 컴퓨터 기술을 기업의 사무실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무자동화를 하는 사람은 기업의 경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수업 후반부에 한 번 더 드릴 텐데 그 개념을 이해하고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무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페이지인데 역시나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실제 기출문제에 기출되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의 원칙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용이성, 2번 정확성, 3번 신속성,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사무관리의 정의는 뭐냐?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얘기죠? 다음 중 사무관리의 정의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읽어볼게요. 관공서나 회사 등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문서의 생산, 문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유통, 문서가 어디가에 보내지고 받아오죠? 그리고 문서를 보관, 보존을 해야 되죠? 자, 이런 모든 서기적인 페이퍼워크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사무관리의 정의라고 한다는 거죠. 그냥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사무직 직원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회사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거래업체에 보내거나 또 거래업체에서 그 문서를 받거나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문서는 파일 처리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파일링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파일 처리를 해서 뭐 캐비넷에 보관하거나 그죠? 연구 보존 또 문서가 있고 어느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되는 보관 문서가 있고 이렇게 문서를 관리 정리하는 것들을 전부 다 사무관리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무적인 기본 사무관리의 기본적인 기능은 첫 번째가 사무를 결합할 수 있는 결합 기능, 그리고 사무의 어떤 모든 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사무의 어떤 여러 가지 허드렛 일 이런 거, 보조적인 거, 그리고 또 촉진적인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사무관리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무관리 원칙이 이제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뭐냐면 우리는 기업의 어떤 경영과 사무 관리를 연관지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그러면 항상 경제원칙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경제원칙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한번 배웠고 초등학교에도 요즘 나온다고 하는데 경제원칙이 뭡니까? 그렇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게 바로 경제원칙이죠. 우리가 조그마한 3명, 4명 모인 작은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취준생도 계실 거고 또 대학생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혼자 살아나갈 수는 없어요. 이런 말 하죠. 그 사람은 이 한자로 이렇게 사람 인자 이렇게 사람 2명이
따로따로 서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두 명의 사람을 이렇게 서로 기대게, 한 명의 사람, 두 명의 사람 서로 기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사무 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회사의 소속 인원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무관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경제원칙이란 말은 그들과의 힘을 합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특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이 두 번째 과목인 사무경영관리 개론이라는 이 과목을 우리가 사실 목적은 그렇잖아요. 목적은 20문제 중에서 적어도 18문제 이상을 맞춰서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게 목적이란 얘기죠.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그 경영자의 마인드, 그 오너의 마인드를 가지자,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회사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나는 직원이야. 막 6시 퇴근이야. 막 퇴근 시간만 바라보고 나 6시 퇴근하고 친구 만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6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될 업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업무가 6시에까지 마감을 해야 돼.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마감을 해야 돼. 6시까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시면 문제가 술술 풀려요. 진짜로. 믿으세요. 오너의 마인드로 이 경영관리 개론의 문제를 풀 때 하고 직장인의 마인드로 풀 때하고는 점수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 경제 원칙에 의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다 거기에 관련된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 개념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거죠. 그러니까 분류, 사무의 분류. 자, 사무의 분류는 오피스의 기본 기능에 따라서 사무를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사무를 기능상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실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똑같은 말인데 그 분류가 달랐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오피스의 기본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의사결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데이터 처리. 이것도 외우려고 달라들지 마세요. 오피스의 기본 기능에 따라 사무를 분류하면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처리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의무를,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너의 어떤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고, 또는 팀장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팀장과 그 밑에 부하 직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면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피스의 기본 기능에 따라서는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 당장 외울 필요 없으세요. 외우려고 달려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사무를 기능상으로 분류한다면 진짜로 단순 사무 기능도 있겠죠. 그리고 또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하는 기능도 있겠죠. 그리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 기능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상으로, 사무를 어떤 기능에 쓰냐, 기능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중 사무를 기능상으로 분류할 때 속하는 게 아닌 것을 했을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분만 잘 해주시고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있게 외우려고 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단순 사무 기능, 이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순 사무 기능에 속하는 것들은 무수히 많겠지만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요즘은 그렇진 않은데 그냥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커피 한 잔 태우는 거, 이게 사무의 기능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나는 사무직으로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자 이 회사에 취직을 했고, 이 회사에 어렵게 공채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는데 매번 부장님이 야 커피 한 잔 태워와 이렇게 하는 거 용납을 못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용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에, 그죠?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바이어가 우리 사무실에 방문을 했어요. 그 방문을 해서 이게 우리 팀장님과 또는 우리 사장님과 얘기가 잘 돼서 성사가 돼야만 우리 이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요. 바이어가 왔어요. 부장님이 누구 저기 커피 한 잔 부탁해요. 이렇게 했을 때 뭐야, 내가 커피 태우러 이 회사 왔어? 맨날 나보고 커피 태우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커피 태우라 그러면 딱
그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말고 이제 사회생활이니까 부장님 사실 저 그런 거 하러 온 거 아니니까 따로 부장님 따로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바이어가 왔을 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커피를 맛있게 태워갖고 와서 그 바이어를 감동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의 사무의 기능에 속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막 흥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회사 급여를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받는다. 100만 원을 받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서 나를 통해서 벌어다 줘야 되는 금액이 최소한 200만 원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사가 유지가 돼요. 만약에 내가 나로 인해서 그 회사의 수익 자체가 한 달에 한 1억씩 나온다. 그러면 당당하게 저 급여 올려주십시오. 물론 그 기업에서는 이제 인사 고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자동으로 하는 그런 틀이 있겠지만 그런 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매번 와갖고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눈치만 보고 언제 퇴근하나 이것만 생각하고 맨날 그 SNS나 하면서 시간 때우고 그래놓고 맨날 그 욕만 해요. 그죠? 회사 욕만 해요. 회사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회사 발전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이 없어요. 그죠? 그거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딴 데로 흘렀는데, 자, 결국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주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관리의 정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관리의 정의 및 기능. 관리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 팀장급 이상이 됐을 때, 과장, 부장이 됐을 때, 우리 부서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관리가 되겠고, 사장님이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관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 조직의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 그리고 또 기계 또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재료, 방법 등을 조정하는 모든 활동을 관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그 인간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은 이게 다 관리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인간, 사람과의 관리도 중요하다.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잘 관리를 해야만 그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그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식도 일종의 이런 관리에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회식이라는 걸 통해서 단합을 시키고 또 그 동기부여를 막 이렇게 일으켜서 정말 열심히 하게끔 그게 회식 문화의 시초예요. 그렇죠? 근데 회식 싫어하죠. 그죠? 저도 싫어합니다. 그죠? 뭐 요즘 그 부장님 요즘 뭐 아재 개그 막 하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사회적인 어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죠? 그 회식 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회식이라는 그 단어 자체만 갖고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회식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회식이 왜 하는 거냐? 그냥 부장님 술 먹고 싶어서 회식하자. 이거 싫어요. 그죠? 근데 다음 주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멋지게 끝났거나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부장님이 힘이 하실 말씀이 있거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참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팀원 간의 어떤 단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히 꽂히죠. 뭐가 꽂히냐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다음 중 관리의 정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회식 이런 거 인간에 대한 회식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기계, 재료, 방법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모든 활동이 관리에 대한 개념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계획, 조직, 통제화 개조통 이렇게 해서 요거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 객관식으로 자주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조통 이렇게 외워서 관리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로 넘어와서 사무의 구성 요소 요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요.
7번에 나오는 요거는 별표를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나오기 아주 좋죠. 뭐 크게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틀릴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표준화, 간소화, 전문화 세 가지가 사무관리의 3S고 이게 영어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심플, 스페셜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외워두시면 되겠죠. 현대적인 어떤 사무관리의 그 방법 세 가지가 표준화, 간소화, 전문화인데 이걸 3S라는 표현을 써서 영어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8번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국의 사무관리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뭐겠어요?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여기 나오는 첫 번째는 뭐 기계화가 늦었다는 거. 사실 우리 지난 강의 사무자동 시스템에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처음 도입되기 시작했던 부분은 사실 90년대 초반이 본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라는 회사가 1999년도에 창업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죠? 조선왕조 500년하고 비교하면 진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개인용 PC가 각 가정과 사무실에 보급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80년대 중후반에 보급된 데도 있겠지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거의 뭐 6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 오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 기계 보급은 많이 늦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무라는 것은 하위 직원들이 하는 것을 여기시면 이게 그 옛날 말로 뭡니까 이거? 이게 격리라는 거, 격리. 옛날에는 그 어떤 사무실이 있으면 격리 직원 한 명 있었어요. 항상 그 격리 직원이 와서 하는 거는 이제 여자상업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뽑아서 이제 주산, 부기, 그 뭐 타자기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하위 직원이 그냥 하는 거다. 뭐 격리 월급 조금 주고 뭐 허드렛일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이 사무 자동화가 되면서 컴퓨터라는 기계가 들어왔죠. 기계가 들어오면서 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거는 뭐 요즘은 뭐 학교에서도 충분히 다 배우고 하지만 초창기만 해도 컴퓨터를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 학원에 가서 거의 6개월에서 1년 과정은 배웠어야 컴퓨터를 그나마 쓸 수 있었어요. 쉽게 적응을 잘 못했죠. 요즘은 인터넷이나 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독학이나 뭐 그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직원만 하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위 직원이 뭘 할 수 있겠어? 해서 기계 보급 자체도 늦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무를 상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무 이거 아무나 하는 거지. 뭐 이걸 따지고 뭐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오너의 마인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빨리 사무 자동화를 시켰던 오너들은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를 이끌었고 그때 당시에 이 사무 이거 뭐가 필요해?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물건 잘 만들어서 판매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했던 회사들을 대부분이 97년도, 98년도 IMF 때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지금 당장 코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시험에 쉬운 내용이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자, 큰 단은 두 번째입니다. 사무관리의 운영체계, 사무관리의 목표, 사무작업의 능률 향상에 있다.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말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사무관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록 및 인쇄, 뭐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고 프린트하고 그리고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역시 분류하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까지를 사무관리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얘기니까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을 했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보관리의 개념 및 기능에서 역시 개념입니다. 정보, 인포메이션.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고 오늘날은 빅데이터 시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개념입니다. 자, 정보의 생산과 수집에서 검색 및 제공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것. 이 정보의 개념은 엄청나죠. 조직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시험에 다 나왔던 문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편하게 들으면서 읽을 때는 같이 한번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읽어보세요.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시해 적절한 형태로 가공 처리해서 제공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하나의 또 정보다라는 개념이고, 정보를 의미 있는 자료가 되도록 수집, 가공하는 것. 그 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자료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정보와 자료, 데이터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데요. 데이터는 말 그대로 숫자, 문자화되어 있는 자체입니다. 그 자체. 얘를 어떻게? 얘를 가공한다? 뭔가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가공해서 얻은 어떤 지식의 형태를 우리는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얻은 지식의 형태를 정보로 간다. 이런 것도 정보에 대한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으로서는 정보 계획, 통제, 처리, 보관, 개통, 처리, 보관, 제공.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경영과 사무. 정보관리 체계에서 경영과 사무. 이거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 사무와 경영. 수업 초반부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경영은 이제 뭐 오너라고 볼 수 있겠고, 사무는 직원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그쵸? 그래서, 항상 그 오너의 마인드로 일을 하면 회사가 발전한다는 얘기 자주 드리고 있지만, 사무는 어떤 자료를 수집, 작성, 해서 그 회사의 어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신속히 보관하고 보존하고, 이런 모든 사무적인 처리를 사무라고 하는데, 두 번째, 경영은 의사결정의 흐름이고, 의사결정에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사무에서 만들어준 정보를 이용해서 부장님이, 사장님이 그 PPT 자료 다 됐냐? 그럼 PPT 자료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PPT 자료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PPT 자료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부장님이 딱 받아서 읽어보고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이제 그 바이어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계약을 따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업무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무와 경영은 진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나는 단순 위에서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킨 일을 하면서 막 작성하다 보면 이게 진짜로 내 생각에 이렇게 해서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위에 경험이 많으신 부장 과장님의 내용들을 따르는 게 맞지만 한 번쯤은 나도 추후에 과장 부장이 될 거니까, 그죠? 될 거니까 그때 됐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팔릴 수 있겠다. 상품, 그 회사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잘 팔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문서 작성하고 사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단순 노무직이 아니란 얘기예요. 함께 융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경영과 사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직업이 사무직에 속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이라는 것은 진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장에서 근무하든 현장에서 근무하든 어디서 근무하든, 그러니까 노사라고 비교를 할까요? 노사 관계에서 여러분이 노예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그 사회 입장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사회 입장에 있다 그러면 노예 입장을 생각하고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그 형태가 잘 이빨이 맞아서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사실 개념적인 얘기만 해드렸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 첫 번째 강의 파트에서 사무경영관리 개론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겠고, 또 이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시험 치는 거하고 그러니까 듣고 문제풀이 하는 거, 그렇지 않은 거는 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강의는 재밌게 들으시고 문제풀이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